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동인 기자 아주 날이 추워졌는데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 정말 춥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외투를 한동안 11월 달에 좀 이상했던 건가 싶을 정도로 네. 외투를 다시 다 꺼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봉우 연구원 추위 많이 타세요? 네, 추위 많이 타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추워진 것도 또 이례적인 경험인 것 같아서 그러게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추위 잘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동인 기자 준비한 말 어떤 겁니까? 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이제 종료 시점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여당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네. 내부에서 점점 낯선 이름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낯선 이 이름이 네. 이때 등장하는 게 맞나? 아,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오디오 먼저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은 총선 선대본부장 설이 한참 돌더니 이번에는 아예 당대표설이 나옵니다. 이게 네네.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이미 그 정계는 인물이 뜨거운 감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 전당대회는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고 또 전당대 당선 주자들의 10명 내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뭐 일본에는 뭐 간판 스타가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실제 내부에 여러 뭐 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당을 이끈다는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동훈 양반이 소위 신선한 맛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지금 여당 의원들 쪽에서 다음 총선에 하여튼 대표주자로 내세운 게 어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서 당시 법무장관 하는 강금실 씨가 뭐 좀 상당히 그래도 일반 국민에게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내세워가지고서 성공하지 못한 예도 있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무슨 법무장관 하는 사람을 정치에 끌어들여가지고서 뭐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신들을 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네, 낯설지 않지만 낯선 이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소와 시기상 낯설다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기 당권 주자로 등판할 것인지 여권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들으신 내용은 박성중 의원이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남긴 말이고요. 네. 뒤따라서 들으신 목소리는 11월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평가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박성중 의원의 발언이 한 차례 좀 화제가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한동훈 당권 도전설에 대해서 네. 박성중 의원이 뭐 나서야 됩니다, 나설 수 있습니다, 뭐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예. 너무 이르지 않느냐라고 일단 얘기를 한 거죠. 뭐 이르지 않느냐. 네, 당권은 이른데 네. 그렇다면 문제는 총선에 등판해서 도전하는 것은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어쨌든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한동훈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고 또 정당에 몸을 담갔던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아예 일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었고요. 네. 물론 그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 경험 없었고 또 그렇죠. 의원 경험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당 소속으로서 지자체장을 꽤나 오랫동안 했던 인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맞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으나 지금 한동훈 장관의 등판설, 심지어 이제 당대표 등판설까지 나오는 것은 네. 이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좀 밝히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신한 인물인 건 맞다. 그러나 당을 이끌 만한 인물인지는 모르겠다가 핵심적인 평가입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는 사실은 총선 차출론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대표 주자로서 내세우는 것.
네. 한마디로 뭐 총선을 이끄는 어떤 선대위원장이 된다던가 소위 간판. 그렇습니다. 예. 혹은 어떤 그 가장 화제가 되는 지역구에 나선다든가 아하. 네, 이런 그림들에 대해서 사실 지난주까지는 얘기가 조금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총선은 어쨌든 좀 나중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장 당권 문제가 얽히면서 이게 한동훈 장관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급이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 차출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던 겁니다. 이 총선에서 이 대표 얼굴로 띄워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건데 그 논거로 든 게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러게요. 서울시장 선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네. 핵심 지역, 뭐 핵심 선거에 나오는 게 과연 그것이 당이 잘 되는 일이냐? 그게 이 정치인들이 너무 과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평가를 한 것입니다. 예. 이봉우 연구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대표 혹은 총선 이 차출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저와 같은 이 평범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설죠.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장관 된 지 뭐 1년도 안 되고 이제 그렇죠. 반년 뭐 돼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치인을 한다? 아마 이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낯설게 들릴 수 있고요. 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사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중단하면서 약간 전원 정치하는 것 아니냐. 지금 파업에 대한 대응이나 언론 대응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하면 딱 수직적으로 군사작전하다 타타닥 이 합으로 내려와서 네. 곧박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 약간 전원 정치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최측근이 한동훈 장관이 국회로 진출한다? 예. 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더더욱 이 국민의힘이 종속적인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는 정부도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자, 그런데요, 김동인 기자. 네.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어떤 당권 주자들 사이 어떤 난맥상, 그렇습니다. 뚜렷한 어떤 뭐랄까요, 선두가 안 보인다는 거. 차기 리더십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죠. 그런 걸 보여준 거 아닌가요? 네. 현재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내년 초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애초에 지금 비대위 체제가 연초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또 당의 일정들도 밀렸습니다. 뭐 조강특위가 좀 밀린다든가요. 네. 그래서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에는 시점을 한 5월 달까지 미룬다. 네. 네, 이런 관측도 있었다가 그렇죠. 아니다. 1월 달까지 어떻게든 당겨서 원래대로 하자. 이런 의견들도 서로 충돌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2월 말, 내년 2월 말 또는 3월 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당대표 선거가 그때 열릴 확률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이 시기상 문제가 좀 이게 있습니다. 친윤계에서는 사실 조금 더 빨리 하기를 원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어떤 변수를 만들고자 한 분들은 조금 더 미루기를 원하기도 했었죠. 아하. 비대위가 지금 친윤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서둘러서 정상적인 지도부를 출범시켜서 총선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예. 이런 주장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김기현 의원 당권 도전을 선언을 한 상태죠. 네. 임시 지도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친윤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더 당 내에서도 예. 윤석열 지키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네. 주장하시는 친윤계 의원들도 네. 인물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만으로는 조금 더 김기현 의원이 어떤 대중적 인지도 측면에서는 약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그동안 사실은 설마라는 단서와 함께 소문으로만 떠돌던 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 개정. 네. 이야기가 좀 뭔가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룰이 원래는 70%이 당원들의 투표 그렇죠. 그리고 일반 국민 설문조사 30%로 원래 룰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7대3. 네, 7대3 룰에서도 지금 이 당권 주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30% 국민 여론조사마저도 많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물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현재 친윤계 내에서 뚜렷하게 앞서는 당권 주자도 없고 또 대중적인 인기가 많은 당권 주자도 없기 때문에 네. 이 30%가 조금 부담스러운 겁니다. 특히나 경계되는 대상들은 오히려 이 30%를 좀 고정시키자 혹은 늘리자라는 네. 입장이긴 하고요. 가장 경계되는 인물이 바로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되겠죠. 예. 현재 안철수 의원은 현행 비율을 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김기현 의원은 9대1 정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당원 90%, 일반 국민 10%. 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도 사실은 당원 비중을 늘리는 건 좀 불리한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당내에서 지금 이 비율 문제 그러면 정말로 만약에 이 대중적인 인지도도 높고 당내 호응도 좋고 네. 명분도 괜찮고 뭐 차기 총선까지도 어떤 당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이라고 가정을 하다 보면 예.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떠오른다. 그래서 나온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굳이 전당대회 룰 개정이라는 뭐랄까 부담스러운 네. 박수를 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대중적으로도 아무래도 알려진 인물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실현 가능성, 현실성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당대회 대표주자 카드. 일단은 본인은 관련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특히나 당대표 관련해서는 예. 너무나 좀 이른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당대표가 나올 것이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상당히 좀 희박하다고 보는데 예. 문제는 이런 발언 혹은 이런 상황이 나오기까지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네. 이렇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발언들이 있었어요.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만 유지해도 한동훈 카드 나올 수 있다. 총선에 나올 수 있다. 이랬는데 예. 한 달 사이에 40%는 힘들 것 같고 네. 40% 힘들 것 같은 상황에서 당대표까지도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버리진 말자. 아.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다? 이것 자체가 현재 여당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말로 넘어가 보죠. 이봉우 연구원 어떤 말 준비하셨습니까? 네, 역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그런가요? 불법엔 고통이 따라야 한다. 좀 무시무시한 얘기긴 한데 네.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 매체인 더 탐사를 향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오늘자 YTN 보도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무법천지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법무부 장관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 침입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가서 논란이 됐던 인터넷 매체 더 탐사를 향한 비판인데 대통령까지 아주 수위 높은 그런 발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그 사건을 정리해드리면 네. 27일이었고요. 더 탐사 취재진 5명이 한동훈 장관 자택 아파트를 찾아가서 예. 인터뷰를 시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모두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네.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고 사전에 예고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이 취재를 하는 취지를 밝히는 대목에서는 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 장관도 공감해봐야 된다. 이런 발언이 좀 문제가 됐고요. 네. 또 생중계를 하다 보니까 이 한 장관의 자택 위치가 노출돼 버렸죠. 이런 점도 문제가 됐고 또 도어락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는 바람에 그 도어락에서 이제 지문을 대십시오 이런 음성까지 이제 영상에 나왔어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한동훈 장관이 무단 침입으로 고발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 곧바로 수서경찰서에 주거침입 그리고 보복범죄 혐의로 고발장 접수했고요. 그리고 28일 바로 다음날 출근길에 방금 들으신 그 발언을 한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그 바로 다음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역시 방금 들으신 그 발언을 한 것이고요. 현재 이 그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네. 8월 달부터 이미 소위 말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취재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고 네. 이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고발도 했었습니다. 한 장관이.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이 이 한동훈 장관 수행비서에 대한 더 탐사 취재진의 접근금지 명령을 통보를 했고요. 네. 또 수서경찰서도 이번에 있었던 그 주거침입과 관련해서 한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네. 더 탐사라는 인터넷 유튜버 또 곧바로 반박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네.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대통령과 장관이 일제히
이것이 범죄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사실상 처벌하라. 고통이 따르게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네. 처벌하라고 사실상 지시를 한 것이라서 경찰 수사에 대한 이게 외압이 아니냐. 압박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위반이다. 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한동훈 장관 발언 중에서 정치 깡패라는 대목이 아까 들으셨는데 예. 이것은 이제 모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법적 대응하겠다. 또 자꾸 민주당과 한패라고 하는데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외하고는 네. 그 외에 관용차 취재라든가 주거 취재 인터뷰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역시 예고했고요. 네. 또 주거 침입에 대해서 그렇게 과격한 것도 아니고 문을 두드리거나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나서는 것은 법을 좀 악용하는 것 아니냐. 네. 만약에 자택 방문이 이렇게 불편한 일이라면 법으로 단죄할 일이 아니라 좀 공론장에서 이 취재 윤리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동의를 기초로 해서 규율을 만들어야지 네. 이런 식으로 법으로 단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 입장에서요, 김동인 기자. 네. 좀 곤혹스러우실 것 같은데. 언제나 이 시간만 되면 이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겠구나. 예, 그렇다고 뭐 언론이나 기자 전체를 대변해 달라고 요구하진 않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김동인 기자께서 이러한 취재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어떤 뭐 스토킹이나 주거 침입 등의 범죄 행위 사이에 이런 네. 갈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자율적인 공론장의 토론을 통해 시민 동의에 기초한 규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라이브를 걸어놓고서 찾아가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든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뭐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것과 네. 이건 좀 다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저희도 어떤 유력한 인사 내지는 혹은 중요한 인사를 만나기 위해서 자택을 방문한다거나 네. 아니면 집 앞에서 기다려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네. 그거를 우리가 라이브를 걸어놓고 그 방송을 위해서 또 동시에 그 방송 중에 어떤 기부금을 받으며 물론 저도 저희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보석으로 나온 뒤에 그 자택 앞에서 100시간 동안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라이브로 보여준 적도 있는데 예. 이 집 앞에 문을 이제 문 앞에 이제 도어락까지 아하. 건드린다거나 그 정도 선을 넘진 않았죠. 네네. 참 뭐랄까요, 이렇게 좀 서로 양자간에 네. 좀 극한 대결 양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격이 대통령과 이런 유튜버 사이가 서로 이렇게 다툴 격이 맞나요?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김동 예.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뭐 취재 대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따라간다거나 예. 소위 뻗치기라고 하죠. 네.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이런 것들은 널리 취재 방식으로 용인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특히 조국 전 장관 사태 당시에 조국 전 장관 자택 앞에 뭐 진을 치고 있었고 또 논란이 그 많이 자녀 됐었죠. 집에도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초인종을 눌렀던 TV조선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네. 얼마 전에 올해 7월에 이제 약식 기소 명령이 됐는데 그랬었죠. 그런 부분을 볼 때 이게 취재 윤리 차원에서 논의돼야 되는 건 맞지만 결정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규정을 해버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어떤 당파성이나 취재 윤리 부분하고 또 별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언론 대부분이 선을 넘었다는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탐사에. 예. 근데 과거에 과연 언론이 자신들의 취재 방식에 따른 문제점이 몇 개 터져났을 때 대표적으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네. 선을 넘었다는 비판을 스스로 한 적이 있느냐. 아하.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따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예전에 있습니다.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 맞아요. 네. 예. 혼외자 의혹. 예, 혼외자 때. 의혹이 있어서 그 혼외자 어떤 특정 자택으로 기자들이 많이 가서 뻗치기를 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의 어떤 그 개인 정보도 불법적으로 취득해서 그렇죠. 보도하고요. 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그 어떤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취재 윤리에 대한 논쟁이 일긴 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경우랑은 좀 어떻게 비교해봐야 될지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말말은 무엇입니까? 네,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놓고 갈등하는 정치권이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시각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발언을 11월 28일자 YTN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노동 현안에 대한 시각차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도 번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 명칭을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데 대해 여당은 아무리 해도 불법인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이름을 갖다가 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위헌적이며 노조 방탄법의 다름 아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관련 단체를 만나 법안 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 재산을 묶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이 가혹한 손배 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 삼권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네. 노란봉투법 상정이 뜨거운 이슈인데요.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을 밝혔죠. 네, 법안 소위 상정을 이제 한 상황인데요.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예. 한마디로 국회에서의 논의 절차 이 첫 발을 내디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소위에 상정되긴 했지만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기까지는 좀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아하.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데 네. 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당은 이걸 이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 예. 반면 야당은 이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안전을 지키도록 그리고 기업과 협상할 수 있도록 어떤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법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이 지금 양대 노동 현안을 두고 굉장히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노란봉투법 두 개를 들 수 있는데 네. 둘이 서로 별개이면서도 연결된 문제이기도 해요. 이야. 왜냐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 비롯해서 여권에서는 그 파업에 대해서 강경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 노동단체나 야권은 이 파업할 권리를 옥죄는 수단,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손해배상 소송이니까 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과도한 손배소가 파업 노동자들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화물연대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네. 주장도 나오고 있죠. 네, 이 두 사안이 개별 사안이었는데 네. 갑자기 이 두 사안이 연결돼 버렸습니다. 만났네요. 네, 이 손배를 한다라는 게 한마디로 손해가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화물 파업 같은 경우에는 손배 청구를 국가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가능하니까 이 그동안 사문화되었던 네.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지금 대통령이 한 상황이고 최초로 지금 네, 처음으로. 실제로 발동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이 뭐냐면 일 당장 하지 않으면 감옥 보내겠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는 것도 그동안 사실 사용하지 않은 것도 네.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였는데 거기까지 간 겁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손배까지도 좀 고민하고 있다라는 게 대통령실에서 이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 국가가 직접 손배를 거는 게 아니라 네. 그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아하. 파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일정 정도 지연된 경우에는 네. 시행사에게 일정 지연에 대한 지체 보상금을 물게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아하,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구성권을 청구하라는 거죠. 그 회사가 네, 그 회사가. 그래서 이거 화물 아무래도 운전자에게. 네, 당구로 치면 쓰리쿠션인데. 아이고. 네. 직접적으로는 가는 게 아니라 이 아하. 법적으로도 이게 약간 무리수를 동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노란 봉투법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그렇습니다. 꽤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네, 마침 오늘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니 뭐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는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배가 가해진 거고 그랬죠. 1심에서 그게 통과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이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면 네. 한마디로 이게 회사가 건 것과 경찰이 건 손배가 있거든요. 그 네. 두 개를 합치니까 1심에서 47억 원이었는데 예. 그중에서 경찰이 건 것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물어주라고 했어요. 아하. 그런데 이거를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을 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이고요. 아하. 그 사측에서 건 부분, 네. 나머지 부분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금주의 말말말 여기까지 하죠.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